기록 보관소의 대한민국 불면증 제거 첫 번째 시리즈. 인터넷에서 핫했던 괴담 및 인기소설 모음집 지금 시작합니다. 각 괴담은 단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번 괴담은 국산 괴담, 해외 괴담 등을 모은 시범집이고, 만약 정규 콘텐츠가 된다면 일본어 괴담, 서양 괴담, 한국 괴담, 나폴리탄 괴담 모음집으로 세분화할 생각입니다. 모든 글의 출처는 더보기란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1장 물에 빠진 다이버. 남녀 다이버 2명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저 동굴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남자 다이버는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달았다. 여자 다이버가 동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남자 다이버는 급히 수색대를 부르기 위해 동굴을 빠져나와 물 위로 돌아갔다. 여자 다이버는 불빛을 비추며 동굴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도무지 빠져나갈 곳을 찾아낼 수 없었다. 여자 다이버는 간신히 동굴 한쪽 구석, 바닷물이 차오르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고개를 내밀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약간의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었다. 여자 다이버는 계기와 장비를 점검해 보았다. 산소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전기 장비 배터리는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다. 통신 장비나 방향 장비는커녕 해저 동굴에서 앞을 비출 전등 불빛조차 곧 사라질 상황이었다. 이내 배터리가 다해 전등이 꺼졌다. 바로 눈앞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흑이 눈앞에 드리웠다. 깊은 바닷속의 동굴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오직 고요뿐이었다. 여자 다이버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소리도 조금의 빛도 없이 오직 그 울부짖는 소리만 동굴에 울려 온통 그녀의 귀로 쏟아질 뿐이었다. 그녀는 불안과 공포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것 같은 상태였다. 점차 숨이 가빠져 오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어둠 저편에서 빛이 비추었다. 수색대 다이버들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구출되었다. 바다에서 돌아온 그녀는 평상시대로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 있었다. 한여름이라서 모두 더워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녀는 더위를 느끼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으슬으슬 춥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나날이 증상은 심해졌다. 그녀는 한여름인데도 심한 오한을 느꼈다. 보일러를 펑펑 틀어놓고 방에서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데도 몸은 따뜻해지지 않고 그녀는 이상한 추위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여서 온몸을 덜덜 떨었다. 너무 추위가 심해져서인지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슨 병이 있는 게 틀림없다. 내일 병원에 가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몇 번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해지고 점차 의식이 멀어지면서 눈앞이 흐릿해져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서운 현실을 깨닫는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둠과 고요함만이 있는 세계. 텅 빈 산소통을 짊어진 한 사람의 여자. 사실은 아직도 주인공이 물속에 있고 구조대를 만난 건 망상이었던 거죠. 잠수 도중 질소에 중독되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희미해져 환각을 보기도 한다 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 47m란 영화도 있죠. 그럼 이어서 제2장 사라진 메리 셀러스토어 사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선 이야기로 15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 많은 창작물들의 모티브가 된 실제 실종 미스터리입니다. 평소와 같이 셀러스토어가 출항하고 1개월이 지난 1972년 12월 4일 마치 유령선의 모습을 한 배 한 척이 바다 위를 목적 없이 떠돌고 있었다. 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배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배는 바로 한 달 전 출항한 메리 셀러스토어였다. 배를 처음 발견한 1등 항해사는 선원 몇몇을 이끌고 메리 셀러스토어에 올라탔다. 1등 항해사는 배에 아무도 없으며 배 전체가 완전히 젖어 엉망인 상태라고 보고했다. 갑판들 사이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화물칸에는 물이 1.1m 높이로 차 있었다. 작동 가능한 물 펌프가 하나 있었고 다른 2개는 분해되어 있었다. 구명정 1척이 사라져 있었으며 선원들이 매우 급하게 배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어쨌거나 배는 가라앉고 있지 않았으며 항해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분명 배 안은 상당한 양의 물이 가득 차 엉망이었지만 여전히 항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또 기이한 점들은 선장의 항해 일지를 제외하면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던 것.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기록되어 있었다. 배의 시계는 고장나 있었고 나침반은 부서져 있었으며 배의 유일한 구명정도 사라져 있었다. 배에 돛을 올리고 내리는 밧줄 또한 사라진 상태였다. 화물인 알코올통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중 9통은 비어 있었다. 비어있는 화물통을 보고 해적을 만났을 거라 가정했지만 선원들의 개인용품이 그대로 발견돼 해적의 소행으로 보기엔 어려웠다. 또한 배 안에서의 싸움이나 폭력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음식과 물도 항해하기엔 충분한 양이었다. 멀쩡한 배와 충분한 식량,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칠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메리셀러스토어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채 열흘 넘게 유령처럼 표류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메리셀러스토어에는 선장과 선원 7명 외에도 선장의 아내 사라와 2살 된 딸도 타고 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즉시 수사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선장과 선원이 배에 걸린 보험금을 노리고 짠 자작극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혐의는 곧 풀렸다. 보험금을 나눠 가져봤자 그냥 배를 팔아서 얻는 이득보다 못했던 데다 아무리 자작극이라 하더라도 10명이나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처럼 호련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사건 이후 미국과 영국의 항구 전역에 선장 일행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다국적으로 이뤄진 선원들이 각자 국적에 따라 다툼이 벌어져 반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선원들은 독일인 4명, 덴마크인 1명, 미국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 수가 많은 독일인들이 의심받았지만 조사 결과 선원들의 반란 가능성은 없었다. 발견 당시 가판 난간에 난 도끼 자국과 더럽혀진 칼, 약간의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혈흔은 정말 약간이라 반란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수준이었고 특히 내부가 매우 잘 정돈되어 있어 그 어떤 반란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었다. 실제로 브리그즈 선장은 선원들을 매우 엄격하게 선발해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로만 골라 뽑았다. 메리셀러스토어의 1등 항해사는 선장의 조카와 결혼한 사이였고 다른 선원들 또한 선장처럼 모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으며 하나같이 성격도 유하고 범죄 전과도 하나 없었다. 몇 달간의 수사 끝에 결론이 나왔는데 원인 불명, 즉 도저히 알 수 없음이었다. 배에서 원인 불명의 미제 사건이 일어난 건 이것이 역사상 처음이었다. 사건 이후 메리셀러스토어에 탔던 선장과 선원, 선장의 가족들은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 흥미로운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가장 지지를 받는 가설 중 하나는 모종의 이유로 배가 침몰할 거라 생각해 모두 구명보트로 옮겨 탔지만 막상 배는 침몰하지 않았다는 설이다. 그들은 서둘러 구명보트에 탔고 멀쩡히 떠나는 배를 지켜봤을 거란 것.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1916년 자메이카에서 어느 선원이 목격한 일화인데 자신이 메리셀러스토어의 선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노인을 어느 술집에서 만났다는 것이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메리셀러스토어는 항해하던 11월 말에 표류하던 꽤나 큰 화물선을 발견했는데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병으로 다 죽었고 안에는 금괴가 가득 있었다는 것이다. 어림잡아도 몇 톤은 돼 보여서 선장과 선원들이 대충 계산하니 1억 5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2,700억이 넘는 엄청난 거액이라 다들 기겁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신고하자는 소리를 안 했고 다들 금괴를 나눠 갖고자 화물칸에 실려있던 알코올로 혹시 모를 병균을 소독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화물인 알코올 중 9통은 내용물이 비어 있었다. 하지만 소독만 하고 먹을 것이나 물은 죄다 놔두고 갔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노인은 이 의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는데 발견한 배에도 통조림 등 먹을 것이 가득 있었고 물도 밀봉되어서 한동안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메리셀러스토어를 포기하고 그냥 알 수 없는 일로 사람이 사라진 것으로 대충 꾸미자며 메리셀러스토어를 놔두고 항해 도구들과 구명정을 챙겨서 빠져나간 뒤 각자 금괴를 나눠 가지고 흩어진 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 말했다. 선원은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그럼 40년 넘게 당신은 뭐라고 지냈느냐 라고 물었다. 노인은 알 것 없다고 답하며 그냥 나갔고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가설도 제법 신빙성이 있다.
당시에는 실제로 금괴를 나르던 밀수선도 있었으며 승무원들이 전염병으로 전멸해 바다 위를 떠돌던 밀수선을 프랑스 해군이 발견한 사례도 있다. 사실이라면 가장 많은 의문점이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가설이지만 너무 이야기가 딱 들어맞도록 만들어졌다 보이는 면이 있다. 또한 이 이야기에 따르면 빈 알코올통 9개는 소독을 위해 뜯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통을 뜯은 흔적이 없어 알코올이 기화해서 새나간 것으로 추정하는 게 정설이다. 다음으론 폭풍으로 인한 시기상조 배 포기론도 있다. 심한 폭풍우를 만나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고 물펌프 3개를 돌려 물을 빼기 시작했는데 펌프 2개가 이물질에 막혀 고장났다. 이렇게 하면 발견 당시 물펌프 2개가 분해되어 있었던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물펌프가 하나만 동작하고 있었기에 육안으로는 물이 얼마나 들어차 있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결국 배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구명보트에 옮겨 타 근처 섬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 메리셀러스토어는 멀쩡한 반면 구명보트는 가라앉고 말았다는 것이다. 1953년 북중미 어느 무인도에서 표류하던 프랑스 국적 선원들이 섬에서 해골을 발견했는데 해골의 이름표에 벤자민 브리그즈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는 누구도 확증할 수 없었고 진짜라고 해도 사라진 배의 선장인 그 벤자민 브리그즈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외에도 식량으로 실었던 빵에 곰팡이가 선원들의 환각을 유발시켰다는 설, 주방장이 선원 모두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였다는 설, 선장은 사실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선원을 칼로 모두 죽인 뒤 구명정을 타고 떠나갔다는 설, 더 나아가서 외계인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설까지 있으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밝혀지지 않는 실종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가설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추측들을 보며 고개 끄덕이는 것 또한 미스터리의 재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청량리 정신병원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괴담입니다. 제3장 정신병원. 제가 청량리 정신병원 주변에 살았을 때 그 동네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요. 때는 꽤 오래전인가 봐요. 공중전화 한 통화에 30원이었을 시절 계절은 지금처럼 더운 한여름 날씨였대요. 제가 아는 아주머니가 항상 시장을 보고 가는 시간에 며칠째인데 어느 날부턴가 그 병원 골목을 지나가기만 하면 톡 톡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뭐 아주머니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늘 지나가셨는데 며칠이 지난 뒤 또 그 골목을 걷고 있는데 머리 위로 뭔가 톡 떨어지더래요. 돌멩이 같은 게 떨어졌는데 위를 올려다 보니까 창문으로 사람이 보이는데 상반신만 보이긴 했는데 좀 말라 보였대요. 얼굴도 까무잡잡하니 좀 불쌍해 보였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입을 뻥끗거리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씹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렸대요. 입모양으로만 말해서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빠르게 도망치듯이 사라지더래요. 아주머니는 그냥 뭐지? 하고 집으로 왔고 한 일주일쯤 뒤에 그 길을 지나는데 걸어가는 아주머니 앞으로 또 뭐가 떨어져서 보니까 이상한 접힌 종이였는데 펴보니 안에 30원이 들어있고 한 번호가 적혀 있었대요. 그런데 다시 보니 전화번호 밑에 아주 작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제발. 아주머니는 곧바로 그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줬고 그 가족들이 그 정신병원의 가족을 데리러 왔나봐요. 나중에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원래 예전에는 정신병원에서 그냥 길에서 누워 자는 사람 막 끌고 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 아니었을까라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괴담이다. 실제로 청량리 정신병원에는 멀쩡한 사람들도 입원을 했다. 정신병원이 밀집한 청량리에는 실제 길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정신병원에 인계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경찰에 수고비를 주고 병원은 이런 환자를 입원시키면 국가에서 수당을 주기 때문이었다.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 중 경찰이 술에 취한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다가 취재진에 걸려 실패하기도 했다. 입원당한 사람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병원에선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연락을 무시했다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경험담 글입니다. 제4장 단체 사진. 이 이야기는 당시 내가 중학생일 때 마을의 유명한 사건이다. 같은 학교 선배 2명이 같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반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갑작스런 소녀들의 죽음으로 학교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 학생들이 떠오른 선생님이
수학여행 단체 사진을 확인하는데 그 죽은 두 학생이 나란히 서 있는데 둘 다 눈을 위로 치켜떠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 짧지만 강렬하네요. 이어서 다음 제5장 악몽. 나는 오늘도 꿈에서 어머니를 죽였다. 꿈속의 나는 날이 갈수록 점점 잔인해진다. 어머니는 홀몸으로 나를 키운 고마운 분인데 어째서 이런 꿈을 꾸는 것일까?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 꺼려져서 요즘은 불면증까지 생겼다. 나는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을 떨치려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고개를 저었다. 결혼을 앞두고 미리 들어와 살고 있는 신혼집의 풍경이 더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 옆에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말대로 내가 어머니를 너무 걱정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결혼하면 그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사셔야 하는데 그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다면 만사오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외롭지 않고 나 또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며칠을 망설인 끝에 여자친구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문제에 대해 털어놓았다. 화를 내거나 고민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여자친구는 단박에 웃으며 같이 모시고 살자 대꾸했다. 나는 진심으로 여자친구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리고 평생 이 여자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우리의 신혼집에 어머니의 짐도 차근차근 옮겨졌다. 착한 여자친구는 우리 집에서 제일 넓은 안방을 어머니께 내어드리면서도 싫은 표정 하나 짓지 않았다. 싫은 표정은커녕 매일 밤 나를 품에 안고 어머니 걱정 말라며 이제 편하게 잘 지내실 거라 자장가처럼 속삭였다. 나의 불면증도 점차 사그라져갔다.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기 일주일 남짓 남은 날, 낮에 마신 커피 탓인지 나는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잠이 들락말락한 기분 나쁜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런데 잠든 줄만 알았던 여자친구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 얼굴 위에서 손을 흔들어보고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마치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혹시 TV에서나 봤던 잠든 남편에게 뽀뽀를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속삭이는 그런 행동을 하려는 것일까? 나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잠든 척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내 귀에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고 나는 간지러웠지만 꾹 참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어머니가 밉다. 나는 어머니를 증오한다. 나는 어머니를 죽여버릴 것이다. 한동안 반복되는 주문과 같은 속삭임에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내용인데도 소름 돋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하게는 여자친구와 이별 여행에서 자기 전 우연히 베개 밑에서 칼을 발견해 숨기고 잠든 척했는데 여자친구가 곧이어 들어와 잠에 든지 확인하고 베개 밑에 손을 넣어 뒤적거리더니 잠든 날 보고 어디에 숨겼어? 한다는 내용이 생각나네요. 다음으로는 나폴리탄 괴담입니다. 제6장 경비원 안전수칙. 망했다. 완전 망해버렸다. 그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 벌써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잘 들어. 만약 감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전단지나 광고를 보면 절대 전화하지 마. 난 일을 시작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내 고용주들은 새로운 감옥 경비원을 구해야겠지. 모두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걸 마지막 일로 삼으려 해. 내가 교사로서 커리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던 아침,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 인터넷이 로딩되는 동안 난 야간 경비 일을 하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지. 처음에 그 광고를 보면서 진짜 땡 잡았다고 생각했어. CCTV 앞에 별 생각 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갔지. 난 엄청 흥분해 있었어. 이 일이 야간에 감옥을 경비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30분도 안 돼서 고용주에게서 전화가 왔어. 그들은 내가 뽑혔다고 말했어. 인터뷰도 없고 지원자 인적사항 조사도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된 거야. 내 첫 번째 근무는 저녁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잠깐 브리핑을 받기 위해 7시 45분까지 오라고 연락받았어. 내가 거기 도착하자 막 떠나려는 주간 근무자가 날 맞아줬어. 그는 모니터가 잔뜩 있는 사무실 문을 잠궜지. 그리고 내가 이 사무실을 쓸 일은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하나 주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했지. 나가기 전에 그는 나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해줬어. 이 일이
분명 힘든 일이라 말하면서 말이야. 누가 되었든 야간 경비원님께 일을 맡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범죄자들을 감시할 필요도 CCTV를 볼 필요도 감옥 구역들을 순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확하게 지켜주어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05번부터 118번까지 446번부터 448번까지의 방문 앞에 소금으로 금을 그어놔야 합니다. 금을 그을 때는 캅티 마네레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해야 합니다. 저녁 9시 전에 이 일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고용인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저녁 9시 15분에 당신은 50번부터 64번까지의 방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무시하고 절대 철창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저녁 10시부터 10시 15분 사이 그 어느 순간 당신은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즉시 고용인 쉼터의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을 쉬고 30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0초 이상 책상 밑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저녁 11시에 당신이 아직 책상 밑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모든 불을 끄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시간대에 당신은 어둠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느낄 테지만 무시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을 켜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극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 45분까지 지속적으로 15분마다 1번에서 3번 방까지 1초 간격으로 3번 노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일관성을 좋아하고 소음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행동을 정확히 해내지 못했다면 즉시 고용인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그들은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멀쩡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당신의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고용인 쉼터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문이나 창문을 통한 그 어떤 노크에도 응하지 마십시오. 창밖에 어떤 형체가 나타나더라도 10초 이상 그것을 응시하지 마십시오. 그 형체는 1시간 이내로 떠날 겁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본 뒤에 떠나셔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지시를 따른다면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지금은 거의 4시쯤 되었고 난 화장실에 숨어 있어. 3시 45분에 노크하는 걸 잊어버렸거든. 잘 있어? 다음은 디즈니 월드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직접 작성했다는 괴담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1인칭으로 진행됩니다. 제7장 디즈니 월드 스몰 월드. 난 디즈니 월드 경비야.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곳의 경비지. 보통은 직원이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밝히기 싫었는데 이걸 말 안 하고서는 이야기가 안 돌아가겠더라고. 디즈니에서 일한 지는 23년이나 됐어. 20년 동안은 그냥 테마파크에서 일했지. 좀도둑들을 붙잡고 분위기 띄운다고 너무 마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일들을 했지. 가끔은 싸움을 말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꽤 평화로웠어.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더위 속에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에어컨 있는 데로 좀 보내달라고 했고 그렇게 리조트 파트에서 일하게 됐어. 근무 조건은 110% 좋다고 해도 될 정도였어. 날씨도 좋고 출퇴근도 편리했어. 하지만 내가 글을 쓰는 건 이런 것 때문이 아니야. 지금 쓸 수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야겠지. 사흘 전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 청소부가 청소를 하려 객실 문을 열었는데 손님들이 자기 물건들을 전부 그대로 두고 갔다는 거야. 청소부는 특이사항을 적고 다른 방으로 갔대. 근데 이틀 후에 다시 가보니까 여전히 그 물건들이 손댄 흔적 하나 없이 그대로 있었어. 전화를 받은 내가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로 빈 방엔 여행 가방이며 옷까지, 과자, 장난감, 한 가족이 휴가에 필요할 법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 뭐야. 매니저는 이미 이전 예약 기록을 보고 있었어. 그 방은 애 둘 딸린 4인 가족이 쓰던 거였지. 그 사람들이 적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음성 사서함이 연결될 뿐이었어. 우선은 청소부한테 말해서 그냥 청소해버리라고 했어. 물건들은 연락이 닿을 때까지 보관소에 옮겨놓기로 하고. 난 예약 기록을 더 살펴봤어. 5일 전에 왔었더라고. 그들이 주차비를 지불했단 걸 확인하고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차 사고나 그냥 물건을 두고 떠나기로 한 건 아니었단 거야.
다음으론 그 가족이 다이닝 플랜까지 산 걸 알 수 있었어. 이게 뭐냐면 손님들이 식대를 전부 선불하는 거야. 그러면 음식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주어지는 거지. 이 가족은 딱 3크레딧밖에 쓰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체크인하고 이틀밖에 안 지났을 때였어. 11시경에 그들이 탄 마지막 놀이기구인 스몰월드로 갔어. 보트를 타고 꾸며진 수로를 다니는 평범한 놀이기구야. 그런데 가족들이 이 기구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진 거야. 동료한테 그 일가족이 스몰월드에 갔을 때 카메라 기록을 좀 보여달라 했는데 내 친구는 제정신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어. 그 친구가 나한테 자기가 찾은 걸 보여줬지. 보통 카메라는 놀이기구를 타고 내리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카메라 기록은 그 가족이 빠른 입장을 위해 밴드를 쓰고 놀이기구에 타는 것까진 담고 있었지. 근데 출구를 나온 모습이 안 찍혔어.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질 않은 거야. 동료랑 둘이서 생각해봤어. 보트를 타다가 애 한 명이 빠져서 그걸 구한답시고 도중에 뛰어내렸다가 기계장치에 끼어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우린 놀이기구를 정지시켰지. 햇빛 짱짱한 대낮에 말이야.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그 노래를 끄고 불을 켰어. 친구와 난 도움을 청하기 전에 3번은 같이 놀이기구 안을 돌아다녔지. 결국은 거의 1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찾아다녔지만 폰 3개랑 모자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 며칠 동안 그들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나는 그 가족이 메모리 메이커도 샀다는 걸 알게 됐어. 메모리 메이커는 디즈니 월드 안에 퍼져 있는 사진사들과 놀이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공짜로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야. 사진들은 메모리 메이커를 한 사람을 인식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디즈니 계정에 추가돼. 그리고 이 시스템은 상시 작동되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는 전부 확인 가능한 거야. 난 그 가족의 메모리 메이커 사진 앨범을 열어봤고 거기엔 732장이나 되는 사진이 있었어. 처음 30장은 완전 평범했어. 하지만 나머지들은 전부 스몰월드의 사진이었어. 놀이기구는 한 번 타면 한 장의 사진밖에 안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 700번이 넘도록 이걸 탔다는 소리지. 처음 사진은 괜찮았어. 모두가 행복해 보였지. 바쁜 날인데다 보트는 만석이었어. 다음 한 장은 좀 흐릿했어. 보트는 이 가족들 빼고는 안 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끔찍히도 혼란스러웠지. 그 다음 10에서 15장은 그 가족의 아빠가 점점 화내면서 소리치고 있었어. 엄마는 아이들을 제 목숨이 걸린 양 꼭 잡고 있었고 아이들은 속이 뒤집혀하며 울고 있었지. 놀이기구는 계속해서 돌아갔어. 50회가 지나자 그들은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 아빠가 사라졌지. 450회쯤 지나자 엄마와 애들밖에 안 보였어. 엄마와 애도 더는 움직이지 않았어.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 단지 미치도록 긴장한 모습이었어. 점심이 올라올 것 같아 더는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앨범을 닫았지. 근데 닫고 나자 파일 크기가 불어나 있는 게 아니겠어? 새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는 건가? 감시 카메라를 보니 지역 경찰들이 곧 도착할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나도 감 좀 잡았으면 좋겠지만 이 미친 일이 나한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글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경찰에게 얘기하고 나서 여기 2번 다시는 안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난 그냥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을 뿐이야. 디즈니가 또 매체들한테 뇌물을 먹여 가족이 사라진 이유를 조작하기 전에.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야. 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내부 폭로와 같은 글이 올라가자 흥미로운 댓글들이 몇 가지 달렸습니다. 난 이런 걸 잘 안 믿는 사람이긴 한데 스몰월드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면 또 모르겠어. 난 2012년에 저기서 일했는데 퇴사하기 전에 직원용 프리패스를 마지막으로 사용하기로 했어. 평소에 자주 타던 어트랙션들을 탔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마지막으로 스몰월드를 타기로 했어. 유럽 섹션의 스위스에는 원래 작고 귀여운 알프스 소녀 인형이 있는데 이날에는 없더라고. 이걸 100번은 넘게 타봐서 진짜 잘하는데 없길래 뭔가 했지. 하지만 뭐 인형이 있고 없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별로 신경은 안 썼어. 그런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다음 4개 섹션에서 그 인형을 계속 봤어. 다른 인형들이랑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뒤에 배경 쪽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눈에 띄었어.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지만 정말 확실했다고. 이걸 탄 시간은 밤이었고 스몰월드 캐스트랑 친해서 걔네가 나를 보트에 혼자 태워 보내준 거였거든.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그걸 못 본 척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거의 끝까지 왔는데 그때 내가 절대 잊지 못할 걸 봤어. 이 작은 인형이 마지막 부분에 샬롬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붙들고 있더라고.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건 장난이고 친구들이 날 놀리려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였어. 그런데 친구들이 정말 단호하게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게다가 애초에 내가 본 건 불가능한 게 모든 인형은 하나만 있대. 하나가 고장나거나 부서지면 놀이공원 폐장 후에 고치거나 새로 하나를 주문 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스위스의 알프스 소녀는 없애버렸었대. 몇 번을 고치더라도 다른 인형들과 같이 춤추고 노래하지 않아서. 댓글엔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본인의 경험을 달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스몰월드를 탄 건 90년대였어. 나는 다시는 그거 안 탈 거야. 애들을 데리고 디즈니에 갈 때도 난 절대 그건 안 타. 아직도 가끔 그 안에서 본 거에 대해 악몽을 꿔. 심지어 나 혼자 본 게 아니었어. 어릴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디즈니 월드를 갔었는데 스몰 월드를 탔을 땐 밤이었어. 한 절반쯤 지났을 때였어. 어느 나라 부분이었는지 내 주변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내 팔을 세게 당겨서 친구를 쳐다봤어. 친구가 눈물이 고여서 입은 크게 벌리고 뭐라고 말하려고 애쓰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밑에 물을 미친 듯이 가리키는 거야. 정말 내려다보고 싶지 않았지만 얘가 뭐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었는지 알아야만 했어. 나는 친구한테서 눈을 떼고 천천히 차 옆으로 몸을 기울였어. 보트랑 벽 사이에 몇 인치 정도 되는 틈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밑을 내려다봤어. 물 밑엔 셀 수 없이 많은 얼굴들이 있었어. 고통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서 입을 벌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얼굴들. 난 비명을 질렀어. 다른 애들이 다 깜짝 놀라서 나를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나는 계속 우리 아래에 있어. 엄청 많이 있어. 물 안에. 이런 식으로 비명을 질렀어. 이걸 듣자마자 다들 물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어두컴컴한 물과 보트레일 말고는. 내리자마자 어트랙션을 조작하는 크루가 와서 괜찮냐고 묻더라고. 우리가 뭘 봤는지를 말했어. 그런데 물 안의 얼굴에 대해 말하자마자 그 사람이 확 굳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야.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한테 괜찮다고 인형 얼굴이 물에 비친 것뿐이라고 토닥여주긴 했는데 우리는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지. 디즈니랜드를 떠올리면 화려하고 흥겨운 느낌이라 이런 으스스한 괴담이 나오면 확 빨려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롯데월드에도 비슷하게 놀이기구 신바트의 모험과 관련된 괴담과 해성특급 괴담이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에 흥미를 갖는다는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이야기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불면증 제거 시리즈 주제는 게시글에 올린 투표에서 1위한 주제로 들고 오겠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괴담, 실제 미스터리, 나폴리탄 괴담 중 어느 장르가 재밌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항상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록보관소였습니다.